비트코인이 3,300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만 달러를 깨고 2만 7천 달러. 그동안의 지지라인이었던 이 라인을 깼습니다. 이 지지라인을 깨니까 현재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긴 하나 여기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의 지지라인을 깼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이 지지라인을 깼던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 이더리움발 이슈가 있었어요. 두 번째, 연준의 긴축 우려. 최근에 물가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 두 개를 먼저 체킹하면서 우리가 마인드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요. 이더리움이 현재 173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 있는데요. 하락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 라인의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더리움의 이슈를 보고 가자고요. FTX 관계사이자 암호화폐 투자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는 슬리피지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고 5만 ST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으로 환전하며 포지션을 청산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셀시우스 출금 중단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뱅크런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출금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더리움과 ST 이더리움 간의 계류율이 5% 이상 벌어져 셀시우스 전염효과를 주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셀시우스가 방아쇠를 당겼다. 현재 괴리율이 5%가 넘는다. 디파이, 시파이, 이더리움에 대한 예치금에 대한 이 대출, 이 담보물에 대한 안정성이 우려가 되면서 다른 그런 디파이 플랫폼에서도 물량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 뒷부분에 저는 이 뒷면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석을 하면 이더리움을 건드려요. 이더리움을 건드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여기 이더리움과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이 다 흔들거리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2위, 상단 2위입니다. 한 가지 심장 중에 하나죠. 얘가 흔들거리면 전반적으로 크립토는 다 흔들거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건드려서 전반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서 물량을 쪽 빨아들이려는 저는 그런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 관점으로는 의도적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유자금과 장기 이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여유자금이라 한다면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입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의도적인 부분을 파악을 했다면 시간차를 두고 회복 대저가 나간 분이 반드시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늘 개인 투자자들은 호구로 보고 있다. 그쵸? 기관은 브로커, 타짜들은 뒤에서 열심히 모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상방 하방 다 먹고 그 다음 물량 다 뺐고 마지막에 거래량 동반해서 쭉 한번 올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방으로 치고 지들끼리 작업이 나오는 부분이다. 의도를 알았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펀더멘탈 튼튼한 코인들은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자, 리플도 426원. 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다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인플레와 금리 인상 직격타로 비트코인은 27,000달러 급락했다. 자, 계속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인플레이션 직격탄 맞은 가상자산 시총 1조 달러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이런 소식들이 시장을 다 뒤덮고 있어요. 주식시장과 크립토 시장 다 현재 시가총액이 빠그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까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크립토, 이더리움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고 가죠. 간략하게.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과 연관된 플랫폼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더불어서 이게 연쇄적으로 연동을 받아가면서 전반적으로 크립토에 대한 부분이 시가총액이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의도했던 사람이건 아랫방향으로든 윗방향으로건 물량을 뺏고 싶은 사람이건 그들의 의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생존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간다고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연쇄적으로 파동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낮다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FOMC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의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기름을 늘어갔는데 리터당 2,000원,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자,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물가가 연준이 4조 5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2%에 도달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물가 상승의 속도가 가팔라졌죠. 물가 상승이 경제가 성장되면서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공장이 멈춰서서 수요는 일정한데 수급이 딸려서 바로 비용발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의 이면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차단되죠. 중국, 전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봉쇄가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작용 기전,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었다. 백신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증상이 심하게 되는 부분을 예방해 주는 거지 감염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봤을 때 인플레는 의도된 부분이 무척 강합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추세적으로 될 겁니다. 지금 인플레를 일으키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구가 아픕니다. 그쵸?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가야 돼요. 그리고 도시화가 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 신흥국들과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의 도시화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가 와가고 있죠. 더불어 환경과 물자는 일정한데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고 끊임없이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구는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죠. 저는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더 깊숙하게 언급을 드릴 수 있겠지만 방송이니까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인플레는 의도된 부분이 많으나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를 의도적으로 계속 지속시킨다는 거죠. 물론 인플레에 대한 가속도가 이제 한 번은 줄어들 때가 왔어요. 인플레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2%를 물가를 못 맞췄는데 그렇게 지금 소비자 물가가 8%가 9%에 가까운 CPI가 나왔다는 부분은 엄청나게 의도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량 생산 체제, 공급 과잉의 시대가 끝나가는 부분은 블록체인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의 가속도가 줄어드는 시점을 기다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데요. 전 세계는 환율 정쟁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미국과 유럽과 일본은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국과 같은, 특히 미국과 유럽은 한국과 같은 물품을, 그리고 전 세계 수출하는 국가들의 물품을 사줬던 국제 결제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물건을 사줬던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니들도 우리 물품을 사줘. 그러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를 시켜가지고 끊임없이 물건을 팔려고만 하는 내수 GDP, 금리라고 하죠. 내수, 이 GDP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니들이 우리 물품을 사줘. 그러면서 수출 전쟁을 벌였던 게 바로 환율 전쟁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대량 생산의 시대와 공급 과잉의 시대가 정말 오랜 기간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돈을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2%에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공장이 멈춰서게 되면서 단숨에 CPI, 물가 상승률이 8%, 9%에 근접했다는 부분이죠. 이 이면에 감춰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플레이션의 가속도가 줄어드는 그 시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그 시점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적인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투자는 멘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주식이건 코인이건 그 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했었을 때 멘탈이 90% 이상입니다. 멘탈이 흔들거려서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면 져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제 개인적인 언급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달 200만 원을 지금 상황에서는 200, 300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기계적으로 저축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더 떨어지면 땡큐하고 담습니다. 바닥은 모르겠죠. 제가 사고 저는 제가 들어간 금액이 마이너스 들어갈 때 40, 60%까지 열어둬요. 물론 그 이상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로는 1000%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고 40%, 60%, 70%는 언제든지 열어두는 거예요. 다만 이게 40%, 60%까지 빠졌다 그래서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부분이죠. 본능적으로 주가가 빠지거나 코인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계좌 잔고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너무 힘드니까 공포를 탈피하기 위해서 매도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포기하죠. 견디다가 그리고 남들이 다 달려들었을 때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담는 거야. 그리고 고점권에서 잡죠. 그리고 버티다가 저점권에서 매도합니다. 이게 바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달인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늘 여유자금과 장기로 간다고 한다면 펀더멘탈이 튼튼해야 되겠죠. 잃지 않는 투자가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의 하락이 돈을 절대로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본능적으로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남아있는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손절. 만약에 여유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유자금과 장기, 펀더멘탈에 기반한 투자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장기, 이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차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가격이 다 싸지는 가격대가 와 있기 때문에 본래 펀더멘탈과 가격과의 괴리가 무척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유자금으로 담는다면 내가 사고 실시간 계좌 잔고를 열어두세요. 그러나 위로 상단은 1000%, 그 이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만 원을 담으면 단기간 내에 지금 2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다는 가치가, 저는 그 가격을 보면서 담는 거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10배, 20배, 30배도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200만 원을 담으면 800만 원, 1000만 원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떨어졌죠. 이더리움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리플도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끝판왕은 리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멘탈 잘 잡으시고요. 여러모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흔들리지 않고 멘탈을 유지하는 게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기 무척 좋죠. 마찬가지예요. 코인 시장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이기는 싸움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올라갈 때는 담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장 늘 말씀드리지만 4년을 고생해도 5년을 고생해도 8개월이면 고생 끝납니다. 그 8개월의 고소득 명체에 탑승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유자금으로 모아갈 때입니다.